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안을 관보에 게재하기에 앞서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설득을 위해서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만남도 불발돼서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 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그 미국 행정부 그리고 의회 또 업계, 싱탱크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저희 요번에 그 관세 인상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USTR과는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 뭐 부대표 그리고 국장급 다양한 그 레벨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심층적으로 이번에 협의를 했고요. 사실 그리어 대표랑은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한 5차례를 접촉을 했습니다. 4번 정도 이제 다보스 포함해서 그 대면으로 협의한 거를 포함해서 그랬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도 USTR과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미특별법을 좀 한 달 내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은 미국이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좀 의향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희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요번에 그 관세 인상, 그 SN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대미 투자 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남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어떤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계좌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게 미국 절차에서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통 그 관보 게재라는 거는 그 미국 행정부 내부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SNS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행정 액션으로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이제 관보 게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이 관세 인상 시점이 뭐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계속 긴밀하게 미측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국익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정부의 대제가 끝나더라도 인상 시점 왜 해달라고 일단 저희는 지금 그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한국 측에서 이렇게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톡방 사태나 디지털 규제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 측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건지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통상 협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사실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그 양국에서 관세 협상 합의한 부분, 특히 조인트 팩트sheet 거기에는 뭐 이런 투자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비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금은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 이슈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미국에서는 그 SNS 메시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듯이 이 투자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과연 좀 이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국회와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좀 최대한 신속하게 그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또 우리가 미국 측에는 여러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이행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국이 에너지 사업을 제한했다 또는 뭐 원전 건설 관련 보도도 최근에 국내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혹시 이런 이슈 관해서도 논의가 좀 이루어졌을지도 궁금합니다. USR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워싱턴 DC에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그 통상 환경 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과 인도 간에 굉장히 커다란 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고, 또 핵심 광물 관련해서도 미국과 EU, 일본, 멕시코 등 이런 그 합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이런 통상 환경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좀 그 의연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작년에 어려운 미국과 협상을 잘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미국과 이때까지 또 구축해 놓은 뭐 신뢰라든가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한국 딜을 굉장히 또 미국에서도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차분하게 그냥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의 특별법 통과 의지를 설명하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투자, 그런 특별법 최대한 빨리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가 어떤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귀국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관세 합의 따른 이행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지금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와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3주 동안 5차례나 그리어와 협의를 했고, 또 USTR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점을 들면서 협의는 문제없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올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중국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 대두 구매를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광물 무역 연합 결성을 공식화하고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길고 상세한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 농산물, 항공기 엔진 구매 등을 논의했다며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온 석유와 가스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이번에 2천만 톤으로 늘리고 다음번에 2,500만 톤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에서 타이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협력을 다짐한 가운데 JD 벤스 부통령은 중국에 맞설 핵심 광물 무역연합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특정 국가가 일으킨 핵심 광물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A foreign competitor will come in, they'll gut the price, they'll undercut it through state subsidies and unfair practices, and so it becomes economically unviable to be able to explore for critical minerals. 특히 핵심 광물 무역연합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일본과 호주 등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아직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맞물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기소된 지 429일 만이고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지 45일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보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던 겁니다. 아울러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면서 김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지난 1년여 동안 2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뒤 내홍을 겪었던 검찰이 또다시 주요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닮은 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대상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위례 의혹에는 법리 검토 결과를, 인사 개입 사건에는 증거관계 등을 고려했고 두 건 모두에 대해서 항소 인용 가능성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들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그대로 기소돼 있는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예행 연습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난 데 이어 위례 사건도 전부 무죄가 나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 충돌과 구성원들의 집단 성명 등 한바탕 내용을 겪었고 두 사건 무죄 사유가 다른 만큼 위례 의혹만큼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의 무죄는 확정됩니다. 추징 보전으로 묶인 일당의 재산 동결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사업으로 일당에 211억 원 이익을 안겨줬다는 재판이 현재는 중단돼 있지만 향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조현옥 전 수석의 무죄도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검찰권 절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에서 항소 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연속 보도했던 몽골 출신 선수들의 일명 노예 계약 문제를 손보기 위해서 대한배구협회가 나섰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감독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주 전 YTN이 연속으로 단독 보도한 바야르사이한과 에디의 고교 시절 일명 노예 계약권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디, 바츠크 바야르사이카는 국내 매니저먼트 계약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 관련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자리입니다. 대한배구협회는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감독과 선수 사이의 비상식적인 계약 내용과 이후 벌어졌던 감독의 금전 착취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인 분쟁과 별개로 선수들이 배구협회 소속이었던 고등학교 때 맺은 계약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나선 겁니다.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 선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이외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 바야르사이한과 에디를 몽골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당시 순천 제1구의 이용선 감독은 첫해 50%를 시작으로 선수의 수익을 은퇴할 때까지 나눈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부당함을 느낀 선수들이 몽골 리그에서 번 돈을 보내지 않자 이 감독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오히려 법적 다툼 중에 이 감독의 선수 부모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회의에서 징계 시효와 조항 등을 확인한 대한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이용선 감독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에 오는 24일에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었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오늘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돌았는데요. 북극 한파가 기승이었던 지난 1월은 8년 만에 가장 추웠고 역대급으로 건조했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남은 2월도 양극화 날씨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도심공원.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온화한 공기가 메웠지만 얼었던 호수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지난주보다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에 맞춰 이번 주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으로 크게 올랐고 남부지방도 10도를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 2주 전인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극 한기의 남하로 강력 한파가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곳곳이 냉동고였습니다. 특히 기상청 분석 결과 올해 1월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1.6도로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일 평균 기온 변동폭도 15도 안팎에 달했습니다. 또 습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눈비가 내린 날이 적어 1월 기준 역대 가장 메마른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양극화 날씨에
한파와 극한의 건조한 날씨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지난 1월은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대기 상층의 흐름을 막히는 블로킹 현상까지 겹치면서 한파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또 상대 습도가 53%로 관측 이래 가장 낮았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20% 수준에 그치면서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전국의 상대 습도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날씨입니다. 남은 2월 양극화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입춘에 반짝 날씨가 온화해졌지만 이번 주 추위가 한 차례 더 예고돼 있어 봄의 길목으로 직행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입춘에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입춘의 절기가 맞게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춘 뒤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는 추위가 한 차례 더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2월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영남 지방은 기상 가뭄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당분간 산불 등 화재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